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문학의 관계와 흐름, 중단원 1 고대 문학 중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무도화가 자체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이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짧게 되어 있는 4줄짜리 노래죠. 이 노래 안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처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고전문학 작품들이 대개 다 그러한데 노래가 노래 단독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가 거의 명백히 전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먼저 이해를 해보고 공무도화가 가지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 시가문학에서의 공무도화가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168쪽에 해당하는 내용 들어가서 공무도화가 활동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서는 늘 나오는 것처럼 공무도화가 본문이 나와 있고요. 169쪽에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설화와 작가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어가시면 뒤쪽 170쪽인데요. 학습활동 1, 2, 3 해서 세 가지가 되어 있죠. 1번은 공무도화 같은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 공무도화가의 문학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1번하고 2번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인데 고구려의 노래인 황조가가 있을 텐데 황조가도 얘기하자면 이제 고대 가요가 되겠죠. 이 배경서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이 두 가지 작품을 비교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 다음은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바로 공무도화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공무도화가라고 되어 있죠. 지은이는 백수강부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상단에 항상 이제 해제가 나와 있는데요. 공무도화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간결하면서도 애절하게 읊은 고대 가요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고대 가요이니까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에 가장 오래된 시기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용어인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배경사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뱃사공인 광리자고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쓴 미친 사람이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조선의 뱃사공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원래 원문에서는 뱃사공이라는 용어 외에 그 나루터를 지키는 병사라는 의미로 진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어쨌든 이 인물이 이제 고조선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게 돼 있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어떤 큰 강이 이렇게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지역을 지키는 진졸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창 같은 걸 들고 있는 어떤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로 아마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맞은편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뭐 호리병 같은 데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 술을 가득 담고 술을 먹으면서 비틀비틀대고 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을 아마 건너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속이 빠를 수도 있고 강이 넓고 하면 이게 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를 쫓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는 이 남편을 따르는 그런 어떤 부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어떤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건너는 것을 만류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남자가 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여기 있는 이 강을 건너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맞은편에 있던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 뭐 생각이 다 가능한 일인데요. 여기 있는 이 술 먹은 사람이 강에 물을 건넌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 가능하겠지만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게 죽게 되겠죠.
자, 그걸 보면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이제 느낄 감정, 자기 아내가 느낄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일이라는 게 이제 고대 사회라 이 말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뭐 이게 뭐 여성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혹은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는 남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슬픈 일이 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초월한 어떤 이제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남편의 죽음을 바라본 아내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슬펐던지 남편의 죽음이 슬펐던지 간에 이 공무라고 하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슬픔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노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이제 노래가 되는 거죠. 자, 노래가 끝나자 아내 또한 뭐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죽는 모습을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연 자체가 멀리서 본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슬픈 일이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는 자기 아내, 이름이 이제 여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내한테 오늘 있었던 이 슬픈 일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들려온 이 죽은 여인의 이 백수광부, 머리가 하얗게 센 이 미친 남자의 이 부인의 노래가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아내한테 전해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옥은 또 이 노래가 굉장히 또 슬프고 하니까 이 노래를 바탕으로 백수광부의 아내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다른 노래를 전했겠죠. 그치? 이 노래가 굉장히 얘기를 하자면 너무 슬픈 노래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노래가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집에 살고 있는 또 이제 여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악곡의 이름을 남겼는데, 그 노래가 이제 공후를 타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공무인이라고 하는 악곡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는 이제 공무도화가이지만 실제로 이제 후대에 전해졌을 때 공무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의 이름은 이제 공무인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이제 배경설화인데, 이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의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의 노래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사실 제일 큰데, 사실 여기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백수광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백수광부의 아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광리자고의 정체, 뭐 여용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정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중국 노래인지 그 우리나라 고대의 노래인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쓰여 있는 이제 최초로 전해진 책이 중국에 이제 그 최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제 고금주라고 하는 옛날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이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요. 일종의 이제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노래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의 진졸인 광리자고가 이 이야기를 들은 데서 이제 발단이 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살았던 특정 지역, 혹은 이제 그 지역 근처에 있었던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민간설화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라는 형식으로 전해졌을 뿐이지,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이제 조상들 사이사이에서 전해졌던 그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제 여옥이니 여용이니 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여자가 사실 이제 고려할 때의 그 아름다울 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옛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뭐 조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고려라는 말로 지칭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순전히 선생님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최표라고 하는 중국 사람도 이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였던 걸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래인 걸로 판단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래 나와 있는 작가 설명도 사실 그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노래의 성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제 이 모든 노래가 이 집단요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의 신화 단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라고 하는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뭐 국중 행사 혹은 뭐 지금은 뭐 추석 같은 걸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뭐 역사책 같은 거 보다 보면 고구려의 뭐 동맹이니 뭐 부여의 뭐 영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행사들에서 아마 단체로 불렸던 노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노래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집단요적인 어떤 성격은 또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그 무속적인 느낌? 예, 무가로서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네, 예, 그 시기에서 어느 시기로 변해가는 사정이냐면 예, 개인 서정 시가로 넘어가는, 이게 안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 자체로 어떤 집단의 이야기나 혹은 무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가 좀 약간 어렵잖아요. 남편을 잃은 어떤 그 마누라의 와이프의 아내의 이런 어떤 슬픈 감정을 드러낸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개인 서정 시가로 넘어가는 식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학생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이 노래를 이제 신화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시대가 이제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술을 들고 있는 이 백수강부라고 하는 남자를 술을 마시는 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 그를 쫓아다니는 여성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정 정도로 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님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주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면 이제 바커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해석해서 이제 신화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인지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현실의 이야기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의 일부였다가 예, 이것이 예, 쇠퇴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요. 자,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노래에 대한 이 공무도화가 자체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예, 네, 이거 안 사라지네요. 예, 실제로 그러면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왼쪽에 있는 PPT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도화가였고, 자, 그 다음은 공모도화가 전체에 대한 설명. 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과정을 지켜본 아내의 슬픔과 체념이 애절하게 표현된 고대 가요이다. 자, 문어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서정시가인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로 일단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 중에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가 나왔던 부분 다시 설명했는데요. 예, 개인의 삶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역시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말로 노래를 불렀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고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짤막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국의 한시 방식이나 중국의 노래 방식을 빌려가지고 이게 이제 한자로 기록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노래를 한자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건 무슨 시가다? 예, 한자로 번역을 한 시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보다 보면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 있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예, 다시 예, 현대어로 예, 바꾸어서 풀이했기 때문에 보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 향가 이전까지의 고대 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한역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 다시 현대국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사별한 슬픔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작품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헌 사구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요 방식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시경이라고 하는 책의 그 방식을 그 시에 쓰여진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참 옛날 방식으로 쓰여졌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기 어렵죠, 그죠? 예. 옆에 이렇게 발음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대로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예, 공무도화가인데 예, 공무도화가의 뜻이 여기서 밝혀졌죠,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 공무도화, 공경도화, 다하, 이사, 당내공화. 자, 짧죠,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현대어 해석입니다. 자,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 자, 이 노래를 누가 불렀다고요? 아까 지웠지만 예, 그 백수강부의 아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단어 뜻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공무도화. 예, 님이여 예, 그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부인이 남편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백수강부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자, 무는 예, 하지 말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님이시여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죠. 자, 뭐를 하지 말란 말일까요? 예, 도하하지 말란 말이죠. 도하, 강을 건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뜻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옛날 영화일지 모르겠는데 예,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나와가지고 예, 그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예, 할아버지가 좀 나이 들으셔가지고 조금 먼저 돌아가시는 뭐 다큐멘터리도 나왔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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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님이요, 예,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따온 이제 그 이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 그 다음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이죠. 예, 공경도화. 자, 이해가 되죠? 예, 공 그 님이죠. 경은 끝내 마침내. 예, 도화 이거는 예, 그물을 건너셨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 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행에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연에서의 공경도와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고 마셨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끝내 마침내 건너고 말았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긴 하지만 임과의 이별을 상징하는 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에서 물을 건너지 마라. 같은 물이긴 하지만 의미가 다소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물을 안 건넜어야 되는데 남편이 건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세 번째 행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타하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타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다, 휩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 중에 떨어진 천사를 타천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떨어진 천사.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강에 떨어졌단 말이 되겠죠. 예, 물에 빠져서 예, and 이는 이제 그 한자인데 and나 or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떨어져서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니 당내공화 그죠? 여기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삶과 죽음의 이별을 나타내는 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와 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인데 예,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잖아요, 그죠? 예, 가신님을 내가 어찌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념의 말투가 드러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짧은 노래죠, 그죠? 님이 이제 물을 건너는 걸 만류하는 일행. 그렇지만 그 만류를 듣지 않고 이미 끝내 물을 건넜다. 사랑과 이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근데 뭐 단어 사명에서는 그대로죠. 물에 빠져 님이 죽게 되니 죽은 님을 내가 어찌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 2연에 드러나는 정서를 근심과 걱정의 정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체념과 안타까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인데요.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대상의 부재. 여기서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사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남편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자, 물은 생명의 근원 혹은 정화, 깨끗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작품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물은 당연히 뭐 사람이 하루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혹은 뭐 이별,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습활동을 통해서 우리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학습활동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학습활동 3번인 자, 고구려 노래 황저가와 그 배경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과 마찬가지로 배경사례를 바탕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이 황조가라고 하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적인, 문학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규무식의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이제 따온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고구려 이대왕이 유리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리왕이 느끼는 심정에 대해서 이 심정을 이제 가에 나와 있는 황조가라는 노래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이 배경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고구려 이대왕이 유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두 사람의 왕비를 새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1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고구려의 1대 왕은 주몽이죠, 사실. 그렇죠? 그 2대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주몽 신화에서 살펴봤던 이 고구려 1대 왕인 주몽이 되겠습니다. 그 주몽이 이제 오이 마리 협보라고 하는 그 친구들하고 이 부여를 떠나가지고 새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 중에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주몽의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이 아마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여에서 이제 사실 그 주몽의 아들인 걸 모르고 이렇게 유리왕이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어쨌든 아버지가 남긴 그 유물을 찾아서 이제 자기가 주몽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고구려 2대왕으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그렇게 썩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이제 고구려를 건설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자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주몽의 후계자로 생각되는 인물들이 주몽의 다른 그 이제 유리왕이죠. 유리왕의 다른 형제인 비류와 이제 온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아무리 이제 아버지의 명의라고 한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글자가 좀 튀었네요. 갑자기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역사책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주몽한테서 유리가 이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나라를 이을 세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은 1년 만에 아버지인 주몽이 이제 죽거든요. 뭐 이제 역사서에 따라서는 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왕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때마침 이제 비류하고 온조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이제 그 주몽을 따르던 여러 인물들하고 남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요게 사실 이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왕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사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비인 송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외로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골천 사람에 따른 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인물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이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사실 이제 고구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토착 세력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주로 삼는, 예, 토착 세력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화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가 이제 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다른 또 한 사람은 중국 한 사람의 딸인 이 치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외부 세력 정도로도 볼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꿩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렵을 하던, 수렵과 뭐 사냥이겠죠. 네, 거기 하던, 예, 유목 세력, 혹은 또 뭐 외부 세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오늘날 우리가 뭐 국경을 가지고 뭐 중국인이 한국인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 고대 왕국들 초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구분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다툼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왕비가 자주 다투었기 때문에 유리왕은 두 개의 궁궐을 지어서 각기 다른 곳으로 지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왕이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 왕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특히 이제 이제 골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제 고구려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토착 세력의 이 사람이 지혜를 꾸짖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죠. 너는 한나라 집안의 비천한 계집인가 찌글 무량한가. 그러니까 이제 치인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분해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아마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한나라 집안의 비천한 계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대답한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아주 이제 높은 그 지위에 있었던 인물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치가. 어쨌든 뭐 이제 두 여자가 이제, 혹은 뭐 나라에 있는 두 세력을 뒷받침하는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이제 그 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서로 갈등을 겪다가 이제 그 사라진 거죠. 한쪽이 이제 포기라고 나간 거죠. 이거 비리 원조가 나라를 떠난 거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뒤늦게 돌아온 유리왕이 급히 말을 따라 달려갔지만 치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설득을 하는 게 실패했거나, 아니면 이제 나라를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왕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실 이제 가장 주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위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왕자를 지키는 왕으로서의 외로움이자, 그리고 이제 어떤, 예,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 그리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예, 남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외로움, 이런 어떤 심정들이 여기서 많이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을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위에서 이제 화이하고 치가 떠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 원래 원문에는 이게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일 이전에 사실 이런 노래 지어놨다는 뜻이죠. 나무 밑에서 쉬다가 꾀꼬리가 날아서 모여드는 것을 보았는데, 이에 느낀 바가 있어서 노래했고, 이게 황조가다라는 건데, 이 황조가라고 하는 노래가 어디에 잘 부합하느냐 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사건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유리왕이 지었다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와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전달한 거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 이전에 나무 밑에서 꾀꼬리들이 모여서 날아들어서 어떤 환경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새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을 나무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쉴터나 혹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을 나무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새가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나 혹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런 인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위에 나왔던 가와 같은 내용을 사실은 이제 설명했다라고 이제 김국식은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두 가지를 같이 접근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는 왼쪽에 나와 있는 PPT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봤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황조가 유리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고구려의 유리왕이 정다운 꾀꼬리와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노래한 고대 가요이다.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가요이자 한혁씨가 요건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이고요. 서정적이며 애상적, 임을 잃는 외로움과 슬픔.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왕으로서 느끼는 이제 통합의 실패 혹은 뭐 그런 어떤 외로움을 드러내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펄펄 나는 저 객벌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자, 이거 해석할 때 한 문절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 있긴 하지만 뜻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현대 해석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뭐 이해하기 편하도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걸 썼습니다. 자, 원래 이제 꾀꼬리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 노란새라고 했는데 편의상 꾀꼬리로 되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르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사실은 이제 의태어죠. 네, 그러니까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웅이 암것과 수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의 서로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졸은 꾀꼬리 그리고 상의할 때 의 같은 경우는 서로 의지한다라는 의미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꾀꼬리는 서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어떤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염아지도 나는 혼자 내가 이제 홀로 생각해보니 나는 아주 슬프구나. 나는 아주 이제 외롭구나. 라고 하는 감정. 여기 있는 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해석상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겠어요. 자,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예수, 누구 숫자입니다. 자, 귀 돌아가다.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같이 돌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이 마음은 외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 혼자 있어도 좀 슬프고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에 서로 사이가 좀 꾀꼬리를 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더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혼자 솔로일 때는 외로운 게 당연한 건데 외로움을 모르는데 이게 뭐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뭐 화이트데이나 무슨 이런 날이 되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요? 지나가는 어떤 다른 커플들을 보게 되면 그 커플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보니까 내가 더 외롭고 이제 슬프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외로워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 감정 토로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공통점인데요. 이게 집단적인 어떤 서사시, 집단의 노래에서 개인적인 서사시로 바뀌어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꾀꼬리와 시적 화자는 굉장히 대조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꾀꼬리라고 하는 것, 화자의 어떤 외로운 심정을 더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문학에서 늘 물어보는 이제 그 개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objective, 이제 correlative라고 얘기를 하고 group of things or events which systematically represent emo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영어 사전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영영사전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어떤 특정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이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다 일컫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을 찾아봤을 때 이게 그 황부지라고 하는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그 시를 썼던 그 미국의 이제 그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제 여러 편의 어떤 에세이를 쓰다가 그 중에 이제 한마디가 나온 거래요. 어떤 시를 쓸 때 인간의 어떤 감정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자극시킬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대상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쓴 말인데, 이게 어떻게 완전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와서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에 투영이 되었을 때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기서는 객관적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런 간단하게 뭐 특징 정도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배경설화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나와 있는 지명 정도가 조금 약간 차이가 나고요. 예, 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 뭐 이런 것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봐야 되는 부분이 다 이 부분이죠. 방은 일찍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느꼈다. 뭐를 느꼈을까요? 나무 밑에 자기는 홀로 있을 텐데, 홀로 있는데 이제 꾀꼬리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 뭔가 이제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보고 있겠죠. 그래서 황조가가 느끼는 이런 그 문학적인 부분들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확인 문제인데요. 자, 객거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고구려 노래 황저가 그 배경 설화까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학습활동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노화가 황조가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공통점은 이별한 상황, 인과 이별했다라고 하는 것. 공무 노화가도 이별했고요. 황조가도 이제 사랑하는 인과 이별했다. 자, 차이점은 재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황조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포인트하고는 좀 되게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헤어진 님하고 만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황조가의 주된 정서를 봤을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굳이 억지로 찾아본다면 이별이지만 뭐 재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내용인데요. 자, 이런 고대문학 작품들이 오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뭐 이거 읽고 무슨 감동이 오겠습니까?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자, 그렇지만 일단 이제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요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인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어떤 외로움, 혹은 이제 지도자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3번까지 활동이 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장이 소단원 정리하기인데요. 예, 또 두 장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대 이전에도 문학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 예. 고대 문학의 갈래와 흐름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것.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배운 부분의 특징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 같은 경우, 자, 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을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학사의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오늘 한 부분에서는 여기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프린트 내용 정리하시면서 이제 본 수업에서 모자랐던 부분들 다시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무도화가에 관련되어 있는 문학이론과 공무도화가의 제재 정리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 같이 과거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불렸던 이런 노래들을 고대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 가요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가요라는 말뜻 자체는 옛날에 불려진 노래라는 뜻이 들 텐데,
기본적으로는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를 주로 이야기하며 시기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즉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좀 역사 이전, 역사 기록이 좀 미비한 시대였던 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서정시가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이제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향가이기 때문에 향가의 성립 이전까지 불려진 한반도의 모든 노래를 다 고대가요라고 총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도화가, 구지가, 정읍사 혹은 뭐 황조가 같은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공모도화가하고 황조가를 이제 교과서에서 살펴봤죠. 자, 그거 외에 이제 그 가야라고 하는 그 나라와 가야라는 나라의 이제 건국설화 관련돼 있는 구지가와 백제의 어떤 행상인의 노래, 백제 지역에 있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들도 고대 가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대 가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단에 또 다른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체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민족들 혹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종족들이 서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경쟁하는 과정과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국중대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이 있겠죠. 그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예를 들어 음악, 문학, 무용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여러 초기의 예술 형태가 되겠죠. 이런 초기 예술 형태가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동맹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동맹제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같은 민족이다 혹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동일성을 강조하는 그 행사를 보여주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고구려 동명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훌륭한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대기적인 이야기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뮤지컬과 같은 방식으로 아마 전달을 하고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행사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운동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다 같이 끝난 다음에 학교 교가를 부른다든지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단체로 부르는 합창이라고 하는 방식 혹은 합동무용이라고 하는 방식은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질감을 이제 사실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제천의식에 사용된 이러한 원시 종합예술,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발라드 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초기 원시 종합 예술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한 가지 학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음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음악 양식으로 분화가 돼 있을 것이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쓰는 그런 부분들은 무용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문학으로 발전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발라드 댄스 설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 예술에 관련돼 있는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문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서정, 서사, 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흘러나가게 되면 이제 뭐 교술 갈래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형식적 특징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짧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도막식 네 줄 혹은 네도막 두 줄로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뭐 전반부 후반부 두 박자라고 하는 게 사실 음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단독으로 전달되기보다는 배경설화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제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 사이에 이 삽입되어 있는 형식으로 노래가 이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자, 당시에는 기록 수단이 없어서 이제 구전되다가,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특정한 어떤 그 전달 수단 없다. 그 이제 글자라고 하는 것들 중 발명품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민족들이 사실은 그 대부분인 거죠. 구전되다가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사실 이제 한자라고 하는 그 기록 문화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한자로 번역되는 방식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지나게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주 뛰어난 표기 문자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한글로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기가 힘들었다. 이게 공부도화가도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말로서 전해지다가 결국 이제 한자로 번역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는 한글의 형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는 어떤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단체가 부르는 합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가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의식이요 노동요라고 되어 있는데 의식 때 부르는 노래,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서정을 담은 개인 서정가요로 이제 발전할 것으로 다르게 이제 분화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노래들은 전부 다 개인 서정이었던 형태를 약간 좀 띠고 있는 노래인데요. 황조가 외에 이제 공무도화가도 사실은 개인 서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가요에 해당하는 노래들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구지가와 같은 다른 노래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대가요가 우리한테 주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서정시가 혹은 이제 가장 초기 단계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측에 나와 있는 이제 공무도화가 이제 제재 정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에 이제 빈칸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스스로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을 다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좀 잘 안 맞네요. 적당히 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공무도화가 제재 정리입니다. 자, 작품 개관입니다. 고대가요이자 서정가요이다.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주요한 제재는 물이다. 자,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과 한. 그 임의 죽음, 백수광부로 드러나 있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아내의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물의 상징적인 의미. 자, 1, 2, 3행에서 보여주는 물의 의미가 다소 조금씩 달랐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작품의 구성은 1행에서 4행까지 물을 건너려는 님을 만류한다. 그렇지만 님이 물을 건넜고 님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봤어요. 그죠?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단절의 이미지. 자, 그래서 4행에서 내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한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시적 대상. 자, 시적 화자는 아내이고요. 그리고 시적 대상은 물에 빠진 백수광부. 이게 뭐 한자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흰머리에 미친 남편, 미친 남자라고 여러분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백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좀 나이가 있었던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화 외화 구조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본 이제 광리자고라고 하는 이 고조선 뱃사공이 집에서 이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이 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옆집에 있는 그 여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래 형태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노래의 그 출처, 노래의 뭐 국적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소 조금 있었죠. 자, 하단에 나와 있는 화제의 정서 변화 이거 뭐 다 살펴본 내용이죠, 그죠? 근심 걱정에서 이제 체념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된다. 뭐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의 이미지, 자, 치착 화자와 임을 단절하는 물의 이미지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하면서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그 이별을 통한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문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가요에서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이 대표적이고요. 나중에 살펴볼 고려가요, 가시리 서경별곡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별에 관한 시다. 그리고 한시에서는 정치상의 송인,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제 시조,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것들이 기녀시조죠. 이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별의 정한을 얘기하고 있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전통을 이제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상 뭐 3단계로 구분을 한다.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결사 부분, 결사 부분에서는 뭐 감탄사라든지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법들을 쓴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찾아서 설명을 하죠.
향가 중에서도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19채 향가, 뭐 장기파랑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아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시제도 이제 마지막 그 낙구에서 이런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형식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한국 문학의 전통의 주요 요소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별의 정함만을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끝나기 전에 살펴본 작품 중에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자, 임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동일하다. 사실 이제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잃은 외로움으로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황조가의 특징, 이제 구체적인 연대가 알려진 개인 서정 가요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표현법 같은 특징, 시적 화저가 대비되는 자연물을 활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있는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문학에서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객관적 상관물. 그렇게 크게 중요한 개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예, 교과서나 문학에서 설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용어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 가요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 갈래 이론과 공무도화가 제재 정리 내용까지 다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있는 강의는 그 뒷부분 찬기 파랑가가 되겠습니다.